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관련 경찰 수사 상황을 21차례 보고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당 내용은 공소장에 적시된 걸로 전해졌는데 청와대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법무부가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사건 관련 공소장을 비공개하기로 한 데 대해 참여연대가 비공개 사유가 공색하다며 공개를 촉구했습니다. 정부가 조금 전 19번째 확진자가 나왔다고 발표하면서 오늘 하루에만 3명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특히 17번과 19번 확진자는 싱가포르에 다녀온 뒤 확진 판정을 받아 제3국 감염 사태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태국에 다녀온 뒤 확진 판정을 받은 16번째 확진자가 신종 코로나 감염이 의심된다고 의료기관이 보고했지만 중국 방문 이력이 없다는 이유로 방역당국이 진단을 미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내일부터 마스크 1000개 이상을 수출할 땐 정식 수출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한 번에 2만 개씩 대량 반출하는 보따리상 포착했습니다. 정경심 씨의 재판에서 조국 전 장관의 최측근 김미경 전 청와대 비서관의 검찰 진술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김미경 전 비서관에게도 거짓말을 하며 사모펀드 자료를 전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에만 국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3명이 늘어서 모두 19명이 되었습니다. 한 명은 어제 발표된 16번째 확진자의 딸이고 또 2명은 함께 싱가포르를 다녀온 사람들입니다. 이 소식은 잠시 뒤에 집중적으로 전해드리기로 하고 먼저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검찰 공소장에 드러난 사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가 어제 이 공소장에 대해서 전례 없는 비공개 결정을 내린 바 있는데 그 주요 내용들이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청와대가 선거일 이전에 18번 그리고 선거가 끝난 뒤에도 3차례 경찰로부터 수사 상황을 보고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조국 전 민정수석도 15번 보고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사실은 그동안 청와대 해명과도 크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선거의 주요 고비고비에 빠짐없이 청와대 관계자가 등장했고 검찰은 대통령의 친구인 송철호 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청와대 비서실 조직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인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첫 뉴스는 이유경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검찰이 파악한 경찰의 첫 보고 시점은 2018년 2월 8일로 전해집니다. 경찰은 지방선거 투표일을 16일 앞둔 5월 28일까지 모두 18차례 집중 보고했습니다. 110일 동안 엿새에 한 번꼴로 보고가 이루어진 셈입니다. 2018년 3월 김기현 전 시장의 집무실 압수수색 결과는 물론 경찰의 영장 신청과 주요 진술 내용 등 수사 기밀도 포함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선거가 끝난 뒤에는 경찰이 청와대에 3차례 보고한 것으로 검찰은 분석했습니다. 검찰은 모두 21차례 가운데 박형철 전 반부패 비서관이 15차례, 국정상황실이 6차례 받았다고 파악했습니다. 조국 당시 민정수석 역시 박형철 전 비서관을 통해 최소 15차례 보고를 받았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보고는 9번이었고 대부분 선거 이후였다는 청와대 해명과 크게 차이 납니다. 대부분이 지방선거 이후에 보고받았습니다. 압수수색 전에 보고 받았다며요. 한 번 받았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공소장 일부 내용이 공개된 데 대해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공소 사실은 재판에서 법적 판단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 이 사건을 수면 위로 밀어올린 첫 계기는 청와대가 경찰에 김기현 전 시장 관련 비위 첩보를 내려보내 수사를 하도록 했느냐, 즉 하명 수사 논란이었습니다. 검찰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이 박형철 전 반부패 비서관의 첩보 문건을 건네면서 경찰이 수사에 적극적인 것 같지 않다, 엄정하게 수사 좀 받게 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을 공소장에 적시했습니다. 검찰은 이 대목을 하명 수사의 핵심적인 정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태훈 기자입니다. 청와대는 그동안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첩보 처리는 통상적 절차를 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2017년 10월경 당시 민정비서관실 소속 행정관 A씨가 제보자로부터 스마트폰 SNS를 통하여 일부 편집하여 제보 문건을 정리하였으며
하지만 검찰은 2017년 11월 무렵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박형철 전 반부패 비서관에게 직접 범죄 첩보서를 건네며 수사를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시 백 전 비서관은 경찰이 민기적거리는 것 같다, 엄정하게 수사 좀 받게 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백 전 비서관이 반부패 비서관실을 통해 해당 첩보를 내려보낸 것도 나중에 문제가 될 소지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백 전 비서관은 지방선거 직전인 2018년 3월 무렵에도 박 전 비서관에게 울산지검의 이딴 영장 기각으로 울산경찰이 수사 진행에 불만이 많다는 취지로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전 비서관은 당시 울산지검 핵심 관계자에게 관련 취지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검찰은 송철호 울산시장 역시 직접 개입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을 만나서 식사를 하면서 적극적이고 집중적으로 김기현 시장을 수사해달라고 사실상의 수사 청탁을 했다는 겁니다. 이재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7년 9월 황운하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과의 만남은 인정했지만 수사 청탁은 없었다고 주장해온 송철호 울산시장. 부임 인사차 처음 만난 사이에 무슨 음모적이고 비밀스러운 청탁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하지만 검찰은 당시 식사 자리에서 구체적인 수사 청탁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송 시장이 당시 황 전 청장에게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수사를 적극적, 집중적으로 해달라는 언급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황 전 청장의 만남 제의에 송 시장이 측근에게 만나볼까라고 묻자 해당 측근이 송병기 전 울산경제부시장이 모아놓은 김 시장 비위 자료를 황 청장에게 줘보라고 조언한 사실도 공소장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황 전 청장은 청와대에서 내려온 수사 첩보를 받기도 전에 김기현 시장에 대한 수사를 청탁받은 겁니다. 검찰은 이를 수사 청탁으로 판단해 송 시장에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황 전 청장에겐 공직선거법 위반 외에 직권남용 혐의도 추가했습니다. 수사에 미온적이던 경찰관들을 인사조치해가며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판단한 겁니다. 검찰은 첩보 제보 자격인 송병기 전 울산부시장의 신분을 감추기 위해 김형수라는 가명까지 동원한 정황도 공소사실에 포함시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TV조선 이재중입니다. 그런데 이 공소장 내용과는 별개로 큰 논란거리가 또 하나 있죠. 법무부가 이런 중요한 범죄 의혹이 담긴 공소장을 왜 공개하지 않기로 했는지 하는 겁니다. 전례도 없는 일이고 상식에도 맞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청와대가 관련된 중요한 범죄 의혹들을 알리기 싫어서가 아닐까 하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정황입니다.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인 참여연대조차도 법무부의 변명이 궁색하기 짝이 없다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오늘의 포커스는 이상한 법무부의 공소장 비공개 결정에 맞췄습니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공소장을 비공개한 추미애 법무장관이 잘못된 관행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비공개 방침을 거듭 못 박았습니다. 일부 언론의 공소장 보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유출됐는지 확인하겠다며 내부 감찰도 시사했습니다. 하지만 전례 없는 공소장 비공개에 이른바 진보 진영 내부에서도 비판이 쏟아집니다. 참여연대는 사생활 보호라는 비공개 사유가 궁색하기 그지없다며 국민이 판단할 수 있게 공소장을 공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진중권 전 교수는 공소장은 이번 총선에서 유권자들의 표심 결정에 꼭 필요한 정보라며 문재인 정권은 깨어있는 시민을 두려워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공소장 국회 제출은 지난 2005년 노무현 정부가 첫 실시한 후 15년째 지켜졌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수사 과정을 투명하게 처리하겠다는 사법 처리 개혁의 일환으로 공소장 공개를 시작했습니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은 지금의 문재인 대통령이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양승태 전 대법원장, 조국 전 장관의 공소장이 공개돼 국민들이 의혹의 실체를 알게 됐죠. 추 장관은 당시 공소장을 근거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대통령이
검찰의 공소장에 의해서 국정농단의 주범으로 설시가 돼 공소장에 따르면 공소장에 적시되어 공소장을 다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추 장관이 공소장 공개 시 공정한 재판과 인권 침해가 우려된다고 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공소장 공개와 관련해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강조한 훈령을 만들었고 추 장관은 이 훈령에 근거했다는 입장입니다. 여당에서는 처음이라 이례적이라며 관행적으로 해왔던 것이 비정상이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법무부 훈령보다 국회 자료 제출 요구 준수를 원칙으로 하는 국회 관련 법률이 우선이라는 반론이 거셉니다. 야당은 사건 은폐 기도라고 주장합니다. 추 장관 논리라면 처음 공소장 제출을 실시한 노무현 대통령은 불공정 재판과 인권 침해를 위해 이런 지시 내렸다는 게 됩니다. 아무 잘못이 없다면 내놓으시고. 추 장관이 언제까지 공소장 비공개 방침을 지켜나갈 수 있을지, 비공개 자체가 여권에 더 부담을 주는 건 아닌지. 뉴스나인 포커스였습니다. 예, 지금부터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뉴스 집중적으로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확진자 1명이 추가로 발생해서 오늘만 3명, 그리고 전체 확진자는 19명으로 늘었습니다. 오늘 오전 발표된 17번 확진자와 19번 확진자는 싱가포르에서 열린 행사에 함께 참가하고 돌아온 사이입니다. 그리고 18번째 확진자는 어제 발표된 광주 16번째 확진자의 딸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처럼 중국이 아닌 제3국을 통해 감염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데 우리 방역 체계는 중국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추가 감염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송민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낮 경기 구리시 17번 확진자가 다녀간 건물 내부에 방역 작업이 한창입니다. 어디 좀 방역하고 계시는지. 건물 전체 하고 있죠. 네, 다요. 17번 확진자는 30대 한국인 남성으로 싱가포르를 방문했다 지난달 24일 귀국했습니다. 이틀 뒤 열이나 구리 한양대병원 응급실에 방문했지만 단순 발열 진단을 받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는 이 코로나에 대한 의심을 하거나 그러지 못하고 일반 진료를 하신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난 3일 보건당국이 아닌 회사 공지로 싱가포르 행사 참석자 중 말레이시아에서 확진자가 나왔다는 소식을 접하고 나서야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 사이 약 열흘 동안 이 환자는 구리 지역 병원을 3곳이나 방문했고 음식점과 마트 등 지역사회를 돌아다녔습니다. 설 연휴 기간에는 대구와 하남 등에서 친척들을 만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확진자 동선이 공개되면서 의원과 약국은 문을 닫았습니다. 뒤늦게 소식을 접한 가게들도 부랴부랴 불을 껐습니다. 17번째 확진자가 다녀간 음식점은 오늘 오후 3시 반쯤이 되어서야 영업을 중단했습니다. 저녁 늦게 확진 소식이 나온 19번 환자도 30대 한국인 남성으로 17번 확진자와 함께 싱가포르 행사에 참석한 뒤 귀국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말레이시아 확진자 소식에 선별보건소를 찾아 검사를 받은 결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TV조선 송민선입니다. 오늘 오전 발표된 18번째 확진자는 광주에 사는 16번 확진자의 딸로 병원의 같은 병실에서 엿새 동안을 함께 지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딸에게 바이러스를 옮긴 16번 확진자는 태국을 다녀온 뒤 16일 동안 300명 넘는 사람들과 접촉한 것으로도 파악됐습니다. 박건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19 구급차가 전남대병원에 도착합니다. 보호복을 입은 의료진이 환자를 휠체어에 태우고 격리병실로 들어갑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18번째 확진자입니다. 16번째 확진자인 42살 A씨의 딸 20살 B씨입니다. 18번 확진자인 딸은 지난달 27일 21세기 병원에서 인대봉합 수술을 받고 1인실에 입원했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달 28일부터 엿새 동안 같은 병실에서 지냈습니다. 딸은 어머니 A씨가 신종 코로나 의심 환자로 분류된 지난 3일부터 21세기 병원 내에서 격리돼 왔다
오늘 오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보건당국은 18번 확진자가 별다른 증상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해열 진통제 같은 그런 약을 계속 복용을 하고 계셔서 기침이나 이런 호흡기 증상은 현재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16번 확진자는 가족과 태국 여행을 갔다가 지난달 19일 귀국했습니다. 16번 확진자는 귀국 직후 전남 나주 친정집을 들렀다가 지난 25일 발열 증상이 나타나 딸과 함께 입원 치료를 받던 중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태국 여행을 함께 다녀온 나머지 가족 3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보건당국은 16번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은 모두 306명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예, 이 16번 확진자가 딸과 함께 입원했던 병원은 광주광역시의 21세기 병원이라는 곳입니다. 이 환자는 여기서만 무려 272명과 접촉했는데 접촉자 가운데는 면역력이 약한 환자들이 많아서 추가 감염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병원은 임시 휴진에 들어갔습니다. 오선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16번 확진자가 입원한 것으로 알려진 21세기 병원 출입문이 밧줄로 꽁꽁 묶였습니다. 21세기 병원은 7층짜리 건물입니다. 16번 확진자는 병원 1층을 주로 다녔습니다. 이곳에서 병원 수속과 내과 진료, 엑스레이, CT 검사를 받았습니다. 16번 확진자가 딸과 함께 있었던 병실은 병원 3층입니다. 같은 층에 입원한 환자는 23명으로 알려졌습니다. 저희 병원에 계셔서 입원을 하신 거예요. 이제 환자가 동선 전체 다 지하부터 3층까지 이것도 동선 다 소독했고. 이번 기간 동안 16번 확진자와 접촉한 의료진과 환자는 모두 272명. 당시 고열과 폐렴 증세를 보였던 만큼 병원 내 감염 우려도 제기됩니다. 기침에 피도 섞일 정도로 심하다면 바이러스가 많이 배출이 됐을 거예요. 그리고 메르스 때 시츄에이션하고 굉장히 비슷해서 2차 감염자가 다수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보건당국은 21세기 병원 의료진과 환자 121명을 격리 조치하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TV조선 오순열입니다. 그럼 2명의 확진 환자가 발생한 광주광역시 21세기 병원은 지금 어떤 상태인지, 환자 의료진은 또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다로 기자. 네, 광주 21세기 병원에 나와 있습니다. 확진자와 함께 있었던 의료진 환자들이 많았을 텐데 지금 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네, 지금 병원 안에는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환자 25명만 남아 있습니다. 확진자의 병실이 있었던 병원 3층의 입원 환자로 모두 1인 1실 병실로 나눠 격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병실에 불이 드문드문 들어와 있지만 21세기 병원 출입문은 아직 굳게 닫혀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오늘 21세기 병원에 의료진 10여 명을 투입해 고위험군 환자를 돌보고 있습니다. 병원이 이틀째 폐쇄되면서 남은 의료진과 환자들은 외부에서 들여온 도시락으로 식사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환자와 의료진은 각자 집으로 돌아가 자가격리에 들어갔고 앞으로 2주 동안 발열 등 증상이 나타나는지 보건당국의 능동감시를 받게 됩니다. 16번, 18번 확진자와 다른 층에 입원했던 저위험군 환자 가운데 귀가를 원하지 않은 27명은 오늘 오후 광주소방학교로 격리됐습니다. 광주 우편집중국과 광주시립예술단은 오늘 16번 확진자와 직원이 접촉한 사실을 확인하고 직원 650여 명을 모두 자가격리 조치했습니다. 지금까지 광주에서 TV조선 김다로입니다. 예, 그럼 여기서 광주의 이 16번 확진자를 다시 한번 주목해 보겠습니다. 이 환자는 태국을 다녀온 뒤 증세가 있었는데도 16일 동안 특별한 조치 없이 일상생활을 그대로 했습니다. 무엇보다 스스로 1339로 전화를 해서 병이 의심된다라고 신고를 했는데도 중국을 다녀오지 않았기 때문에 검사할 필요 없다라고 안내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방역당국의 초등 대응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장윤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6번째 확진자가 감기와 폐렴 증상으로 병원을 찾은 지난달 27일. 병원 측은 1339 콜센터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요청했습니다. 돌아온 답은 검사 대상이 아니라는 안내였습니다. 이 환자는 8일 동안 외부 활동을 하다가
지난 3일에서야 격리됐고 어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태국은 비상 국가가 아니라고 해가지고 거절당했다고 직원들은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지난 19일 중국 항저우에서 귀국해 선별진료소를 찾았던 A씨도 1339 콜센터에서 잘못된 안내를 받았습니다. 검사비에 대한 지원은 없는 거냐고 이렇게 물어봤는데 양성 판정자가 아니면 지원해줄 수 있는 매뉴얼은 없다라고 생각. 1339 측은 격리된 우한 교민도 결과가 음성이면 검사비를 내야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우한에서 오신 분들도 음성일 경우에는 치료 비용을 자기가 부담을 하는. 본인들이 부담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모두 틀린 내용입니다. 국가에서 지정한 진단검사 대상자들은 검사 결과와 관계없이 국가의 지원을 받습니다. 질병관리본부 측은 Q&A 매뉴얼을 수정해 재교육하라고 안내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보건당국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방역 허점을 자초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예, 이렇게 환자가 갈수록 늘고 있는데 더 걱정스러운 발표가 하나 있었습니다. 중국 보건당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5일 동안 생존이 가능하다고 한 건데 이게 사실이라면 문제가 아주 심각하죠. 오늘은 이 문제를 따져보겠습니다. 자, 강동원 기자. 예. 보통 바이러스 생존 기간은 3시간 정도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닷새라면 큰 문제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3시간과 5일의 차이는 굉장히 크니까요. 자, 그런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중국 보건당국이 말하는 5일 생존은요, 이 바이러스가 살기 좋은 환경인 이 섭씨 20도, 습도 40%에서 가능한 겁니다. 자, 변화가 심한 우리 실생활에서는 거의 나오기 힘든 환경입니다. 그러니까 최상의 조건이 갖춰졌을 때 최대 5일까지 살 수 있다 이런 얘기군요. 예. 그래도 걱정은 걱정인데 뭐 그래도 보통은 3시간 정도로 보면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 중국 보건당국도요, 이 기침이나 재채기에서 나온 바이러스는 1에서 2m 정도 이동하고 그리고 공기 중에 떠다니지 않고 바로 가라앉는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렇게 배출된 바이러스는요, 이 수시간 동안 살아 있을 수 있다고 했는데, 자, 이 바이러스가 사람의 호흡기에 직접 들어오거나 손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들어오게 되면 감염이 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을 자주 씻고 마스크를 재사용할 때는 적어도 3시간 뒤에 다시 착용하라 이렇게 말하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요, 이 사우나, 이 목욕탕을 가면 안 된다 이런 걱정들을 하는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물에서 사는 수인성 바이러스가 아니기 때문에 감염자와 함께 물속에 있는 것만으로 전파가 될 가능성은 현재까지는 희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물론 감염자의 체액이 물속에 떠다니다가 호흡기로 들어오지는 않을까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도 많겠지만 전문가들은 극히 드문 경우라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물을 통한 감염보다는 오히려 탈의실처럼 공중시설을 이용하는 중에 이 락커나 비품 표면에 묻은 바이러스에 감염될 우려가 높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적으로는 뭐 어디는 안 된다, 어디는 안 된다 이런 건 없다 이런 얘기군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중국 당국이 무증상 감염이 가능하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 보건당국은 고개를 갸웃했는데 이번에는 어떤 반응이 나왔습니까? 여전히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신종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특성 연구들은 진행을 하면서 유의미한 결과가 있으면 바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신종 바이러스는요, 아직까지 데이터가 많지 않고 이 확실한 결과도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섣불리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우리 의학계의 분위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짜 뉴스도 많죠. 예, 좀 더 냉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강동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 연일 추가 확진자 소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마는 23일 동안 격리되어 있었던 두 번째 확진자는 처음으로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했습니다. 송민혁 기자입니다. 지난달 22일부터 국립중앙의료원에서 격리 치료를 받아온 두 번째 확진자가 13일 만인 오늘 퇴원했습니다. 폐렴 증세까지 나타났지만 항바이러스제를 투약받고 상태가 호전됐습니다.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아서 증상 소실 후 24시간 간격으로 2회 이상 음성 기준을 충족해서 국립중앙의료원은 어젯밤 이 같은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두 번째 확진자의 격리 해제와 퇴원 결정을 내렸습니다. 국내 확진자 가운데 완치된 첫 번째 사례로 증상이 나타난 이후 집에만 머물렀던 환자입니다.
첫 번째 확진자인 중국 국적의 여성도 음성 판정이 나올 경우 이르면 내일 퇴원합니다. 지난주 일요일에 산소는 완전히 제거를 했고요. 지금은 일상 상태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진은 완치된 환자가 항체가 형성됐는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퇴원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잦아들지 않는 바이러스 공포에 학교와 유치원도 비상입니다. 5번째 확진자가 다녀간 서울 성북과 중랑 지역의 42개 학교에서 처음으로 휴업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중국 유학생이 많은 각 대학에는 개강을 연기하라는 권고가 내려졌습니다. 정은혜 기자입니다. 서울 성북구의 한 고등학교. 교실의 불이 모두 꺼졌습니다. 이 학교를 포함한 서울 성북구와 중랑구 42개 학교에 휴교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영화관 등을 다닌 5번 확진자의 자택 인근이거나 장시간 체류한 장소 주변의 학교들입니다. 5번 환자가 확진자가 조금 위험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장시간 체류를 했던 데고 영화관에도 이렇게 있고 워낙 여기저기 많이 다니고 이러니까. 신종 코로나 확산을 우려해 각 학교가 자체 휴업을 한 적은 있지만 교육청이 휴업을 명령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휴업 기간은 내일부터 일주일간입니다. 5번 환자의 확진 판정일인 1월 30일 이후 잠복기를 고려한 결과입니다. 왜냐면 학교들이 한 학기들이 지금 국내 학부모들이 밀집해져 있어요.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교육부는 7만 명에 달하는 중국인 유학생 대규모 입국을 앞두고 모든 대학의 개강을 미룰 것을 권고했습니다. 3월 대학 개강 시기에 맞춰 다수 중국 체류 학생들이 입국할 경우에 발생될 수 있는 여러 우려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고 개강 연기 기간은 4주 이내 대학 자율에 맡겼고 원격 수업이 날 과제물로 수업을 대체하도록 했습니다. TV조선 정은혜입니다. 마스크 사재기 열풍에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내일부터 마스크 1,000개 이상을 수출할 때에는 정식 수출 신고를 해야 하는 건데요. 오늘 저희 취재진이 공항에 가봤습니다. 한 번에 2만 개씩 대량 반출하는 보따리상이 포착됐습니다. 황병준 기자입니다. 공항 출국장 입구에 종이 상자 수백 개가 어른 키높이까지 쌓여 있습니다. 남성 2명이 상자를 뜯어 안에 든 마스크를 택배 상자에 옮겨 담습니다. 얼마예요, 이거는? 홍콩인 2명이 인천공항을 통해 해외로 반출하려던 마스크 2만 4천 개입니다. 이들은 홍콩에서 판매하기 위한 마스크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가족분들 쓰시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 다 지금도 마스크. 하지만 이들을 수상히 여긴 공항공사 직원이 경찰에 신고했고 현장에 있던 남성 한 명이 매입 경위 등을 조사받고 있습니다. 예정대로 오후 비행기로 출국했다면 세관은 마스크 반출을 막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단속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기존에 이제 마스크 수량이라는 게 이런 게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 단속할 그게 근거가 없었는데. 정부는 뒤늦게 마스크 대량 반출을 막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대량의 마스크, 손 소독제를 국외로 반출할 경우에 간이 수출 절차를 정식 수출 절차로 전환하여 오늘 자정부터 개수 1,000개, 액수로는 200만 원을 넘는 마스크나 손 소독제의 경우 반드시 정식 수출 신고를 거쳐야 반출할 수 있습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네, 앞서 보셨듯이 정부가 마스크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마는 사기는 이미 기승입니다. 돈만 받고 잠적해버리기 일수라고 합니다. 황선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마스크와 손세정제를 팔던 인터넷 쇼핑몰입니다. 마스크 한 개에 1,500원, 배송비도 무료여서 이용자들이 몰렸습니다. 다른 데는 다 품절 났는데 여기는 비교적 싼 가격에 이렇게 구매할 수 있게 돼 있어서 빠르게 그냥 바로 결정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 3일 사이트는 사라졌고 판매자는 종적을 감췄습니다. 마스크 판매 사이트에 적혀있던 업체 주소로 찾아봤습니다. 문은 잠겨 있고 배를 눌러도 답이 없습니다. 입금 뒤 물건을 받지 못한 피해자가 지금까지 80명이 넘습니다.
왔다 갔다 해야 돼. 그런 게 어떤 또 다른 인터넷 쇼핑몰에서 마스크 5천만 원치를 구매했다 사기를 당한 경우도 있습니다. 입금을 해주면 바로 배송해주기로 했는데 연락이 끊겼습니다. 지금도 온라인에선 사기로 의심되는 판매자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한 중소기업 이름을 걸고 마스크를 판매하고 있어 해당 업체에 직접 전화해보니 거짓이었습니다. 그분은 사기꾼입니다. 저희를 사칭해서 그걸 대처하느라 당황스럽습니다. 경찰은 카드 결제를 받지 않고 계좌 이체만을 유도하는 업체는 의심해봐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오늘 하루 일본에서는 10명이 무더기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홍콩인 확진자가 탔던 일본 대형 크루즈에 같이 탑승했던 이들인데요. 일본은 앞으로 최소 열흘 동안 증상 유무에 관계없이 3,700여 명의 승객들을 선내에 대기시킬 방침입니다. 여기에는 우리 국민 9명도 포함됐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80살 홍콩인이 탔던 일본 크루즈선에서 10명이 무더기 감염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당국은 요코하마항에 도착한 유람선 승선자 3,700여 명의 하선을 막고 발열, 기침 증상자 273명을 검사한 결과 10명에게 확진 판정을 내렸습니다. 10名の方から陽性反応が出たところであります。このため本日午前7時半頃から検疫官が付き添いのもとこれらの方々に下船をいただき 10명 중 3명은 일본인, 7명은 외국인입니다. 한국인 탑승객 9명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크루즈선은 2주간 통째 격리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신종 코로나 감염증이 아직 전 세계적 유행병은 아니라고 밝혔는데 중국 감사기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Currently, we are not in a pandemic. We are at the phase where it's an epidemic with multiple foci. 영국과 프랑스는 외교적 부담을 감수하고 중국 내 자국민에게 철수를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영국 외무부는 떠날 수 있다면 떠나라며 우한 총영사관도 폐쇄했다고 밝혔습니다. 프랑스는 철수와 함께 중국 방문 자제도 촉구했습니다. 중국 우한의 생후 30시간 된 신생아가 확진 판정을 받았고 푸젠성의 한 남성은 우한 방문 사실을 숨기고 바이러스를 퍼뜨려 구류됐으며 4천여 명이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습니다. TV조선 김지수입니다. 정경심 씨의 재판에서 조국 전 장관 최측근의 검찰 진술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측근인 김미경 전 청와대 비서관에게도 거짓말을 하며 사모펀드 자료를 전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송원 기자입니다. 검찰은 조국 전 장관이 정경심 교수와 긴밀하게 협력하며 직접 코링크 관계자로부터 운용보고서 등 핵심 자료를 받은 정황을 공개했습니다. 사모펀드 의혹이 처음 불거진 지 이틀 만인 지난해 8월 16일 조 전 장관이 직접 코링크 관계자로부터 코링크 운용보고서를 집 앞 1층에서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조 전 장관은 이 자료를 인사청문회 팀에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자료를 받지 못했다며 자신의 최측근인 김미경 전 팀장을 속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조 전 장관이 자료를 직접 전달받았던 사실을 몰랐다고 공통으로 진술한 인사청문회 준비단 검사들의 진술도 공개됐습니다. 이에 대해 정경심 교수 변호인 측은 왜곡이라고 주장했고 조 전 장관 측도 김 전 팀장에게 거짓말한 적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제 왜곡이나 사실이 아닌 부분이 많다고 그거는 말씀드리고 맞습니다. 검찰은 또 조 전 장관이 2015년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의 부인 명의 재산 신고 내역을 비판한 트위터를 공개했습니다. 조 전 장관이 재산 신고와 관련해 엄격한 기준을 갖고 있어서 정 씨가 증거인멸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변호인 측은 공소장에 없는 망신주기라며 반발했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법무부의 직제 개편으로 바이오 업체인 신라젠 주가 조작 사건 수사팀이 해체되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건 재배당과 함께 수사팀 보강을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성윤 지검장이 윤 총장 지시에 곧바로 응하지 않는 상황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조정린 기자입니다.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리던 서울 남부지검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이 사라지면서 수사 차질 논란이 불거졌던 신라젠 주가 조작 의혹 사건. 오늘 어떤 자료 갖고 가셨는지.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난달 법무부가 폐지 방침을 밝힌 이후 합수단의 신라젠 사건을 맡겨 추미애 법무장관과 대립각을 드러냈었습니다. 그런데 윤 총장이 합수단 해체 후 수사검사 보강을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 3명과 서울 동부지검 검사 1명을 파견해 민생피해 금융사건 수사를 강화하라는 지시였다는 게 대검 설명입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윤 총장 지시에 즉각 응하지 않다가 결국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측은 반대가 아니라 누구를 어떻게 보낼지 검토해 결정하는 과정을 거친 것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이지만 일각에선 일부 여권 인사의 연루 의혹도 제기됩니다. 검찰은 수사 진행 과정에서 혐의가 드러난다면 대상을 가리지 않고 수사를 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TV조선 조정린입니다. 경기 남부 권역 외상센터장을 사임한 이국종 교수가 오늘 3시간여에 걸쳐서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목숨 걸고 일하는 사람에게 돈을 따오라고 하는 병원의 요구에 지쳤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경기도는 이 교수가 제기한 문제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유성현 기자입니다. 이국종 아주대 교수는 오늘 평교수로 첫 출근했습니다. 이 교수는 외상 권역센터장 사임 이유를 설명하며 뭐만 하면 병원이 돈을 따오라고 했고 간호사가 유산되고 힘들어해도 돈을 따오라고 해 이제 더는 못하겠다고 토로했습니다. 이 교수는 또 병원을 설득해보려 했지만 잘 되지 않았다고도 말했습니다. 67명 정도를 뽑을 수 있는 예산이 내려왔으니까 갑자기 기획조정실장이, 그러니까 지금 병원장께서 36명으로 쳐낸다고. 또 닥터 헬기와 관련해 출동 의료진도 5명이 아니라 실제로는 1명만 탑승했다며 병원이 국비와 도비를 받으면 채용이 가능하다는 조건을 달았다고 반발했습니다. 아주대병원은 이국종 교수의 주장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경기도는 오늘부터 사흘 동안 아주대병원에 현장 조사반을 파견합니다. 조사반은 외상센터의 일시 폐쇄, 바이패스 발생 이유와 응급환자 진료 거부 여부, 외상 전용 수술실 임의 사용 의혹과 진료기록부 조작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경기도는 조사 결과에서 의료법 위반이 밝혀지면 규정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유성현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종로 출마 가능성, 이낙연 전 총리와의 빅매치 가능성이 갈수록 희박해지고 있습니다. 한국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이번 주 금요일까지 황 대표의 거취를 결정하기로 했는데 용산 출마 또는 아예 불출마하는 방안까지 거론되고 있다고 합니다. 김정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당 공천관리위원회는 공천 신청 마감일인 오늘도 황교안 대표의 출마 지역을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결론은 제가 이제 조금 더 심사숙고하고 1대1로 또 심층적인 어떤 의견 교환을 좀 한 후에 결정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추가 논의를 거쳐 이번 주 금요일쯤 다른 대표급 후보들의 출마지와 묶어서 결정하겠다는 구상이지만 내부적으로는 황 대표의 종로 출마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습니다. 황 대표 측 인사는 황 대표가 종로로 가는 건 황 대표 본인과 당 공천관리위가 모두 어려워지는 결정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대신 용산에 나가거나 아예 불출마하는 방안까지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황 대표는 민주당 이낙연 전 총리와의 맞대결 프레임이 아닌 전체 총선 전략에 따라 선택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저희 당과 저의 총선 행보는 저의 판단, 저의 스케줄로 해야 합니다. 황 대표의 출마지 결정이 늦어질수록 한국당의 총선 전략 전체가 흔들리는 악재로 작용할 거란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김정우입니다.
예, 밖에서는 꼼수라고 비판했지만 스스로는 묘수라고 평가했던 자유한국당의 비례대표 정당 미래한국당이 오늘 공식 출범했습니다. 한선교 대표를 필두로 한국당의 불출마 의원들의 주요 당직을 맡았는데 민주당은 정당법 위반이라며 황교안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보도에 유주현 기자입니다. 범 여권은 황교안 대표를 고발하며 본인 의사에 반해 탈당과 입당을 강요한 정당법 42조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후보의 선거운동을 금지시킨 선거법 88조 위반 논란도 제기되지만 선관위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자매정당, 위성정당이라는 게 아직 법적이나 아니면 학술적으로도 좀 정립됐다고는 볼 수가 없어가지고요. 지금 새로운 양태라서 저희도 새로운 좀 고민이 필요해요. 한국당은 정당법과 헌법 법률에 따른 합법적 절차를 갖췄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원내 3당인 바른미래당 의석은 19석입니다. 한국당에서 의원 20명이 당을 옮기면 기호 3번이 가능해집니다. 비례대표 투표용지의 두 번째 칸은 한국당이 비례 후보를 내지 않을 경우 미래한국당에 부여될 수 있습니다. 의원 꿔주기 꼼수라는 비판도 극복해야 할 과제입니다. 한국당은 여당의 화살을 돌렸습니다. 의원 꿔주기의 원조는 바로 민주당입니다. 과거 자민련을 교섭단체로 만들기 위해서 의원 꿔주기를 했고 꼼수 논란은 총선 과정에서 주요 이슈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TV조선 류지연입니다. 예, 1년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였던 심석희 선수가 코치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해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인 적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인 조재범 코치의 변호사가 민주당의 후보 적격 판정을 받고 예비 후보로 등록해서 논란입니다.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출마를 했던 전북 군산에는 혼외자 논란으로 사퇴했던 최동욱 전 검찰총장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조덕현 기자입니다. 심석희 선수의 폭로에 청와대 국민청원엔 조재범 코치 처벌 청원이 올라 26만 명이 서명했습니다. 오랜 시간 고통 속에 괴로워했을 심석희 선수에게 깊은 위로의 말을 전합니다. 오동현 변호사가 조 코치 변호를 맡아 항소심에서 폭행 혐의가 인정돼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네, 폭행을 인정하지만 그 이후에 그런 어떤 성적인 부분은 없었다는. 성폭행 혐의는 별도 재판에서 1심이 진행 중입니다. 오 변호사가 민주당의 후보 적격 판정을 받고 예비 후보로 등록하자 여당 지지자들은 선수 폭행 코치를 변호한 사람을 받아들인 민주당을 이해할 수 없다며 후보 자격에 의문을 제기하는 글들을 SNS에 올렸습니다. 하지만 오 변호사는 변호인 사임 계획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출마하려 했던 군산에 혼외자 논란으로 사퇴했던 최동욱 전 검찰총장을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실 수 있으면 참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TV조선 조덕현입니다. 트럼프 대항마를 뽑는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깜짝 스타가 등장했습니다. 38세로 소도시 시장 출신 부티지지인데요. 이 백인 오바마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는 평가까지 나옵니다. 샌더스는 근소한 차이로 2위, 바이든은 4위로 추락을 해서 대세론에 타격을 입었습니다. 송지우 기자입니다. 지지자들 환호 속에 부티지지 후보가 등장합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를 뽑는 첫 당원 예비 선거인 아이오와 코커스에서 38살 최연소 대선 후보인 부티지지 전 인디애나주 사우스밴드 시장이 1위에 올랐습니다. They're not complete, but results are in from a majority of precincts, and they show our campaign in first place. 하버드대 최우수 졸업생, 아프가니스탄 해군 정보관 복무 이력의 부티지지는 민주당 최초의 동성애자 대선 후보기도 합니다. 2008년 오바마 전 대통령이 아이오와에서 돌풍을 일으키던 시절 자원봉사했던 경험을 내세우며 백인 오바마 전략을 썼습니다. 강성진보인 샌더스와 워런 두 상원 의원과 차별화하면서도 차세대 주자 이미지를 앞세워 세대 교체를 원하는 중도 온건 성향의 백인 중산층을 움직였다는 평가입니다.
We will be building the movement that not only will win the election against Donald Trump, but win the era for our shared values. 개표가 70% 이상 진행된 가운데 샌더스는 근소한 차이로 2위에 올랐지만 대세로는 내세우던 바이든 전 부통령은 4위에 그쳐 초반 체면을 구겼습니다. TV조선 송지욱입니다. 시인 김수영은 가식과 위선을 거부했습니다. 자신의 비겁하고 옹졸한 속물 건성을 날것 그대로 까발려 내보이곤 했습니다. 복잡한 가정사가 있었다고는 해도 비오는 거리에서 우산으로 아내를 때렸던 몹쓸 짓까지 시로 고백했습니다. 거리에는 40명가량의 취객들이 모여들었고 집에 돌아와서 제일 마음에 걸리는 것이 아는 사람이 이 캄캄한 범행의 현장을 보았는가 하는 일이었다. 김수영의 위약적 자기 혐오는 뉘우치기는커녕 감추기에 급급하는 세상 속물들의 가슴을 뜨끔하게 찌릅니다. 중국 송나라 때 충신이 부당한 일을 하려는 황제에게 상소문을 올렸습니다. 키가 석자밖에 안 되는 아이가 아무리 세상 일을 모른다고 해도 개 돼지에게 절을 하라고 시키면 발끈 성을 냅니다. 거기서 유래한 것이 삼척동자도 안다는 말입니다.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 하고도 통하는 말이죠. 추미애 법무장관이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의 공소장을 제출하라는 국회 요구를 엿새 동안 미루다가 결국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작년 12월부터 시행한 법무부 훈령에 따라 피고인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합니다. 당장 국회 자료 제출 의무를 명시한 상위법에 위배돼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기소 이후에는 피의 사실 공표죄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따릅니다. 하지만 법 해석은 제쳐두고라도 참 대단하다는 생각부터 듭니다. 삼척동자도 다 아는 상식적인 이치로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전례 없는 공소장 비공개가 법무부 훈령 제정 2달 뒤 왜 하필 청와대 범죄 의혹을 겨냥한 기소에 처음 적용된 겁니까? 지난해 피의자 공개 소환과 밤샘 조사 폐지의 첫 수혜자는 왜 또 하필 조국 부부였습니까? 그럴 때마다 개혁과 인권을 내세우는데 혹시 국민을 뭘로 알고 있습니까? 이번 선거 개입 의혹에서는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추미애 장관도 결코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런 추 장관이 내가 책임지겠다며 공소장 비공개를 밀어붙였다는 언론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책임을 따질 날이 오리라는 것을 알고서 하는 말인지 역시 궁금할 따름입니다. 2월 5일 앵커의 시선은 손바닥으로 하늘이 가려질까 였습니다. 뒤늦게 한파가 찾아와 종일 영하권의 추위가 이어졌습니다. 내일은 서울이 영하 12도까지 떨어져 한파가 절정을 보이겠고요. 이 추위는 주말쯤 누그러지겠습니다. 지금은 한파특보가 더 많은 지역으로 확대됐기 때문에 이 마스크는 물론이고요. 목도리에 장갑까지 착용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내일 그 밖의 지역 대전은 영하 10도, 전주와 대구는 영하 8도를 가리키겠습니다. 그래도 한낮에는 영상권을 회복하겠습니다. 서울이 0도, 강릉 2도, 부산은 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안에는 1cm 정도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눈이 쌓여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오는 곳도 있어서 주의하셔야겠고요. 서울은 당분간 눈비 소식 없이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2월 5일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